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 더러운 빨래를 들고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한겨울, 머리 위에는 돌덩이처럼 무거운 빨래 보다리 하나. 하지만 강가에서 그 보다리를 푸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낡은 저고리 속에서 엽전이 쏟아지고 솜속에서 쌀이 흐르고 맨 아래에는 피 묻은 손수건과 함께 저를 향한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빨래가 아니다. 내 인생 미천이다. 그리고 그 밤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에는 눈 위로 길게 이어진 붉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빨래가 가장 따뜻한 사랑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옛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눈보라 치던 그 겨울밤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강원도 산골에 겨울이 내려앉는 방식은 다른 곳과 조금 달랐습니다. 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산이 먼저 하얘지고 길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세상으로부터 조용히 잘려나갔습니다. 그 끝자락에 봉철옹의 집이 있었습니다. 담장이 낮아서 바람이 드나들었고 문풍지는 오래되어 밤마다 북처럼 울었습니다. 장작 한 단을 아끼려고 해가 지기 전부터 방문을 닫는 집이었습니다. 뒷마당 장독대는 뚜껑이 내려앉도록 눌러져 있었고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봉철옹 혼자만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소금장수 고집대감이라 불렀습니다. 젊었을 적에 소금 장사로 집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한 번 말한 것은 죽어도 바꾸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이 합쳐져 그의 이름 대신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 별명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내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그 말을 꺼내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저물 무렵 연화가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셋째 딸의 친구라는 것이 공식적인 연유였습니다. 몸 둘 곳이 마땅치 않았던 처지였고 봉철옹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달리 말했습니다. 젊은 일꾼이 생겼다고 팔다리가 성하니 부려먹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툴툴거렸습니다. 연화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 보따리를 마루 끝에 내려놓고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살폈습니다. 그 집에서의 첫날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말도 없이 인사도 없이 연기와 함께 조용히. 봉철옹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서서 산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은 혼자 먹는 것을 고집했고 국이 식어도 고쳐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면 오히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손이 필요한 일은 손짓 한 번으로 지시했고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차츰 알아갔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닫아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시절의 연화는 그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편한 영감님, 그냥 고집스러운 어르신으로 두는 것이 서로에게 편한 거리라고 여겼습니다. 그 거리가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봉철옹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기침이 섞여들기 시작한 것은 첫눈이 내린 직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날이 차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날마다 조금씩 길어졌고 밤이 되면 방 안에서 쿨럭이는 소리가 담벼락을 넘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걱정을 먼저 꺼내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봉철옹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쇳덩이야. 녹슬지도 않는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다른 말을 삼켰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두 사람이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쇳덩이도 겨울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단단한 것도 오랫동안 차가운 데 방치되면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소리도 없이 티도 없이. 겉은 멀쩡한데 속이 이미 부서진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것처럼. 봉철옹이 그랬습니다. 장작을 아끼라고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찬 방에서 얇은 이불 하나로 밤을 버텼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면서도 말하지 않았고 봉철옹은 보이지 않는 척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안쪽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규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봉철옹이 마당 한가운데 빨래 더미를 쌓아놓았습니다. 산더미였습니다. 철 지난 솜니불, 낡은 저고리, 바지, 베갯니까지. 들어올 때부터 있었는지도 몰랐던 옷가지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화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추위에 이 눈 쌓인 길에 저것을 강가까지 이고 가라는 것인지. 봉철옹은 태어난 얼굴이었습니다. 당장 강가에 가서 다 빨아와라. 연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빨래 더미에 손을 얹었을 때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옷이 이렇게 무거울 리 없었습니다. 솜이 젖은 것도 아닌데 한 보따리를 들어 올리자 어깨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봉철옹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무게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발이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강을 향해. 그날 봉철옹이 마당에 쌓아놓은 것이 단순한 빨래가 아니었다는 것을 연화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도. 강가로 가는 길은 반시경이 넘게 걸렸습니다. 여름이면 아이들이 발을 담그던 그네가도 겨울이 되면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가 바위는 얼음으로 덮였고 강심 쪽만 겨우 검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강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나무 사이를 지나온 바람이라 더 날카로웠습니다. 연화는 보따리를 내려놓기 전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걷기 싫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보따리를 바위 위에 내려놓자 어깨에서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핥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을 쪽을 돌아보았지만 지붕들은 이미 나무 뒤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한숨이 입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 영감님 진짜 사람 잡네.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대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물만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첫 번째 보따리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하게 묶인 매듭이었습니다. 봉철옹이 직접 묶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굳고 마디가 굵은 손으로 아마 이른 새벽에 혼자서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면서 연화는 왜인지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풀었습니다. 끈이 마저 풀리고 보따리가 열렸습니다. 낡은 저고리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색이 바랜 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무슨 빛깔이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세월이 고르게 스며든 옷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돌 위에 닿는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엽전이었습니다. 꾸러미째로 묶인 엽전이었습니다. 낡은 끈으로 단단히 동여매어진 제법 묵직한 꾸러미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집어들고 한동안 바라만 보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빨래가 무거웠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음 보따리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안에서 묵직한 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매듭을 풀자 헌바지가 나왔습니다. 바지춤 깊숙이 손을 넣으니 또 엽전이었습니다.
이번 것은 처음 것보다 꾸러미가 더 컸습니다. 연화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솜니부를 펼치자 하얀 쌀이 쏟아졌습니다. 겨울 강바람에 날릴 만큼 가벼운 것들이 솜 사이사이에 꼭꼭 숨어 있다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화는 얼른 손으로 감쌌지만 몇 알은 이미 돌틈으로 사라졌습니다. 쌀이었습니다. 좋은 쌀이었습니다. 이 집 부엌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품질이었습니다. 백엔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펼치기 전에 잠깐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펼쳤습니다. 안에서 고운 천으로 쌓인 것이 나왔습니다. 천을 한 겹 한 겹 걷어내자 은수저 한 쌍이 나왔습니다.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쌍. 오래된 것이었지만 닦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질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소리가 여전히 같은 박자로 흘렀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 안의 무게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엽전보다 쌀보다 은수저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 쪽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보따리 맨 아래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반으로 접힌 종이였습니다. 오래 쥐고 있었는지 귀퉁이가 달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붓글씨였습니다. 획이 굵고 힘이 있었지만 군데군데 손이 떨렸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야. 마을 사람들 눈에 띄면 도둑 맞을까봐 빨래로 꾸몄다. 내 장독대 밑에 묻어둔 돈이다. 내 어머니 병원비 쓰고 남으면 장사 미천으로 써라. 다만 나한테 고맙단 말은 하지 마라. 쑥스럽다. 연화는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산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연화는 엽전 꾸러미를 다시 저고리 안에 넣었습니다. 쌀을 조심스럽게 백엔잎에 담았습니다. 은수저를 고운 천에 다시 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처음과 똑같이 보따리 안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매듭도 처음처럼 단단히 묶었습니다. 빨래는 한 가지도 물에 담그지 않았습니다. 헹굴 수도 없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얼음 바위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훌쩍였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것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강은 그 모든 것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연화는 젖은 눈으로 강 건너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처럼. 봉철옹이 저 편지를 쓴 것이 언제였는지 연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을 수도 있고 훨씬 오래전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종이의 다른 귀퉁이를 떠올리면 오래 간직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고 나서 바로 쓰지 못하고 넣었다 꺼냈다를 반복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보따리들을 다시 머리에 이었습니다. 무게는 아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달랐습니다. 무거운 것은 분명한데 짓누르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눈길을 되짚어 집으로 향하면서 연화는 내내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봉철옹은 환한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툴툴거릴 것이었습니다. 빨래가 제대로 됐냐고 쌀은 흘리지 않았냐고 그런 말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먼저 묻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보았냐고 읽었냐고 그런 말은 입에도 올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방식에 맞추어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까워질수록 연화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봉철옹은 도움을 감추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움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고마운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되었는지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방식이 그 집의 가장 차가운 방에서
밤마다 깊어지는 기침 소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봉철옹의 기침이 며칠째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방식대로라면 먼저 말을 꺼내는 쪽이 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의 몸은 규칙을 모릅니다. 아무리 단단한 고집도 밤새 쌓이는 냉기 앞에서는 버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왔습니다. 그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때의 연화는 아직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연화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는 여전히 무거웠고 눈길은 여전히 발목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추는 것은 무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질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아침에 그 집을 나설 때의 연화와 지금 눈길 위에 서 있는 연화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 사이에 강이 있었고 얼음이 있었고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보따리를 고쳐 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봉철옹은 혼자 있을 때 아궁이에 불을 잘 떼지 않았습니다. 장작이 아깝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연기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속으로 삼키고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봉철옹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쪽을 향하고 있었으니 연화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걸어온 사람이 살인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도 못 들은 척 그대로였습니다. 연화는 보따리를 마당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빨래 다 했냐? 봉철옹이 먼저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당 쪽을 향한 채였습니다. 네, 했어요. 연화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사이가 있었습니다. 쌀은 흘리지 않았고, 네, 안 흘렸어요. 봉철옹은 그제야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 연화 쪽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따리 쪽을 보았습니다. 보따리가 아까와 같은 모양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봉철옹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마루 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장독대가 무거워서 정리한 거다. 연화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냥 빨래가 무거워서 웃은 거예요. 봉철옹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루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서서 그 닫힌 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두 사람이 나눈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마움도 아니었고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화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밥을 지었고 봉철옹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방문 너머 기침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낮에 장작을 팰 때도 아까보다 한 단을 더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봉철옹의 기침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들렸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다가 문득 방 쪽에서 쿨럭이는 소리가 흘러나오면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소리가 잦아들면 다시 일을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그것이 예의였으니까요. 연화는 혼자 장에 나갔습니다. 봉철옹에게는 살림 구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장터를 한 바퀴 돌다가 약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약방 주인은 기침 증세를 듣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연화는 어르신이 드실 거라고만 했습니다. 얼마나 되셨냐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묻는 말에 대답하면서 연화는 봉철옹에 대해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기침이 시작됐는지, 밤에 더 심해진다는 것, 찬 방에서 주무신다는 것, 말하다 보니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보았고 들리는 것을 들은 것뿐이었습니다. 약을 받아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화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봉철옹이 이것을 알면 뭐라고 할지. 돈 아깝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나선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화는 당분간 들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밥에 넣어도 되는 것은 밥에 넣었습니다. 차로 달여도 되는 것은 차로 만들었습니다. 봉철옹이 입맛이 없다는 날에는 미음을 쑤어 상에 올렸습니다.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으면 장에서 좋은 것이 있어서 샀다고 했습니다. 봉철옹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더 묻지 않는 것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침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 들리던 소리가 줄었고 밥을 남기는 날도 적어졌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확인하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날 아침에도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봉철옹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 아침 마루에 장작이 평소보다 2단 더 쌓여 있었습니다. 봉철옹이 새벽에 직접 날라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은 그렇게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에 눈이 더 쌓였고 밤이 더 길어졌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방문 너머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리는 날도 있었고 조용한 날도 있었습니다. 조용한 날이 더 무서운 날도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더 나빠진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바람이 유독 거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문풍지가 사납게 울었고 추위가 문틈으로 기어드는 것이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봉철옹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기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시작된 기침이 이어지고 이어지다가 끝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봉철옹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불은 거쳐 있었고 방은 차가웠습니다. 아궁이 불이 꺼진 지 오래인 방이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봉철옹 곁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짚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약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들고 다시 돌아오자 봉철옹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이었습니다. 연화를 알아보는데 잠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약 보자기로 향하자 봉철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왜 사왔냐?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말투는 여전히 봉철옹이었습니다. 돈 아깝게. 연화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이 집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산 시간 동안 봉철옹도 조금은 알게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것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봉철옹이 왜 그토록 장독대 아래에 것들을 묻어두었는지, 그것이 단순히 도둑이 무서워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연화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봉철옹이 입을 열어야만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봉철옹을 자리에 눕히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몸이 뻣뻣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부축하려 하자 손을 뿌리쳤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팔에 힘을 주었지만 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도 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봉철옹이 스스로 포기하기를 그리고 손을 내밀기를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에 봉철옹이 팔을 뻗었습니다. 연화가 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리에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불이 얇았습니다. 연화는 자기 방에서 이불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봉철옹은 그것을 보고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한 번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다시 살렸습니다. 장작이 축축했습니다. 불이 쉽게 붙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연기가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그래도 계속 불었습니다. 불씨가 살아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불이 붙자 연화는 일어나 앉아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연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을 다리는 동안 연화는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철옹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것인지 깨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숨소리는 고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그러다 기침이 다시 올라오면 몸을 웅크렸습니다. 연화는 그때마다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봉철옹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전부였습니다. 약이 다려지자 연화는 사발에 따라 봉철옹 곁에 놓았습니다. 봉철옹이 눈을 떴습니다. 사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보았습니다. 아깝다고 했잖아요. 연화가 먼저 말했습니다. 봉철옹은 잠시 있다가 사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한 모금 삼켰습니다.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쓰다. 인생이 달면 재미없죠. 봉철옹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발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셨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빈 사발을 내려놓고 봉철옹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는 사발을 들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봉철옹이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잠결인지 깨어있는 것인지 경계가 흐릿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화야. 연화는 멈추었습니다. 봉철옹은 천장을 향한 채였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장독대 밑에 아직 남은 게 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봄 되면 꺼내 써라. 묻어둔 지 오래돼서 냄새가 날지 모른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봉철옹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도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봉철옹의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건드렸습니다. 방 안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봉철옹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는 얼굴이었습니다. 낮에 보는 얼굴과 달랐습니다. 낮에는 항상 무언가를 버티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얼굴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늙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이 휘었습니다. 오래 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얼굴을 처음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봉철옹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눈을 피했습니다. 봉철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눈을 맞추지 않는 것이 이 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봉철옹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봉철옹은 일어나 앉으려 했습니다. 연화가 죽을 들고 방에 들어서자 봉철옹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아직 창백했습니다. 그래도 눈빛은 돌아와 있었습니다. 죽 사발을 받아들고 봉철옹이 말했습니다. 미음의 쌀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 힘내시라고요. 힘나면 또 일 시킬 거냐? 연화는 웃었습니다. 봉철옹은 죽을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봉철옹은 처음으로 약을 스스로 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연화가 옆에서 거들려 하자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물러섰습니다.
봉철옹은 혼자 불을 살리고 약을 올리고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다 다려진 약을 마시며 봉철옹이 말했습니다. 쓴 게 낫다. 단 건 믿을 수가 없어. 연화는 그 말의 뜻을 곧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약 이야기인지 아닌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봉철옹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기침 소리가 줄었고 밥을 남기는 날이 없어졌습니다. 마루에 나와 앉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끼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봉철옹이 마루에서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가 다가가자 봉철옹은 마당 한쪽 장독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거. 연화가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봐라. 연화는 잠시 봉철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봄이 안 됐어요. 봉철옹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봄 기다리다 못 줄 수도 있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에 농담기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웃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독대 위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눈무게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땅은 얼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봄이 되어 땅이 녹기 전까지는 쉽게 팔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봉철옹은 그것을 알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봄 기다리다 못 줄 수도 있다는 말이 자신의 몸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연화는 봉철옹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봉철옹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연화가 봉철옹을 그렇게 부른 것이 어떻게 나온 말인지 연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봉철옹은 여전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무릎 위에서 조금 움직였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바람도 없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눈이 햇빛에 조금씩 녹아 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아직 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봉철옹이 달라졌습니다. 티나지 않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툴툴거렸고 여전히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화가 방에서 나올 때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마루에 나와 있는 시간이 겹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밥상 앞에서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연화도 알아챘습니다.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 집의 방식이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연화는 그 방식이 어디서 온 것인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봉철옹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람을 곁에 두면서도 항상 혼자인 것처럼 사는 방식이 어떤 시간을 지나온 끝에 만들어진 것인지, 장독대 아래 묻어둔 것들이 단순히 도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면 무엇이 그것을 그 자리에 묻게 했는지, 그것을 연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봉철옹은 말하지 않았고 연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봉철옹이 약을 다 마시고 나서 빈 사발을 오래 들여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원래 사람이 더 있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날 밤 연화의 귓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집에 원래 사람이 더 있었다는 것, 지금은 없다는 것,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 봉철옹의 고집이, 봉철옹의 침묵이, 봉철옹의 장독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연화가 알게 되는 것은 아직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연화는 그 겨울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봄이 오는 것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 귀퉁이 흙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을 연화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발로 밟았을 때 겨울 내내 돌처럼 굳어있던 땅이 조금 물러진 느낌이었습니다. 눈은 아직 그늘진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독대 위의 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봉철옹도 마루에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독대 쪽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산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에도 변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 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초록은 아니었지만 겨울과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봉철옹의 기력은 겨울보다 나아졌습니다. 기침 소리가 많이 줄었고 스스로 마당을 쓰는 날도 생겼습니다. 연화가 말리면 손을 저었습니다. 못하겠으면 앉겠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봉철옹이 가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았습니다. 이 집 지붕 봄 되면 고쳐야 한다. 뒷격 감나무 올해는 열릴 것 같다. 일 이야기였습니다. 집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전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봉철옹은 원래 시키는 말만 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꺼내는 날이 생겼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짧게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봉철옹이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였습니다. 연화가 상을 치우려 하자 봉철옹이 말했습니다. 앉아라. 연화는 앉았습니다. 봉철옹은 상위 빈 그릇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는 것인지 그냥 앉아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기다렸습니다. 이 집에 원래 사람이 더 있었다. 지난번에도 들은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때처럼 조용히 있었습니다. 봉철옹은 계속했습니다. 아내가 있었다. 아들도 있었다. 그것으로 또 멈추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상위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철옹이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봉철옹의 목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래된 것을 꺼낼 때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내는 봉철옹이 소금 장사로 가장 바쁘던 시절에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철옹은 바빴습니다. 장사를 멈추면 살림이 기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그 다음에 데려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금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내를 읍내 의원에 데려갔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철옹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터 어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도록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 자신도 나중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봉철옹은 그 말을 하면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먹을 쥐지 않았습니다. 그냥 펴놓았습니다. 손바닥이 위를 향했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그 다음 해에 집을 나갔습니다. 봉철옹과 싸웠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 왜 장사만 다녔냐고 했습니다. 봉철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옳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떠났습니다. 소식이 끊겼습니다. 봉철옹은 그 뒤로 혼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집대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봉철옹은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럽게 보이면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요. 가까이 오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장독대 아래 것들을 묻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은수저를 넣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쓰던 엽전을 넣었습니다. 팔지 못하는 것들을 넣었습니다. 버리지도 못하는 것들을 넣었습니다. 땅속에 넣어두면 적어도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마다 조금씩 묻었습니다. 봉철옹은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등잔불이 낮게 타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겨울 바람과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봉철옹은 위로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은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한 번은 꺼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봉철옹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상위 빈 그릇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해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상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봉철옹이 다 먹은 밥그릇, 국그릇, 빈 반찬 접시. 연화는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포개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은수저가 지금 연화의 밥상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연화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장독대에서 꺼낸 것들이 단순히 돈이나 살림이 아니었다는 것도, 봉철옹이 연화에게 건넨 것이 그냥 미천이 아니었다는 것도, 묻어두었던 것들을 꺼내준다는 것이 봉철옹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연화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찬물에 그릇을 담갔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씻었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그날 밤 연화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봉철옹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내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아들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장독대 아래 해마다 무언가를 묻어온 사람의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것을 꺼내기로 한 것이 왜 연화 앞에서였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연화는 아직 말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봉철옹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침 소리도 뒤척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고요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봉철옹이 먼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뚜껑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부엌에서 나오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봉철옹은 연화가 나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철옹의 등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겨울보다 좁아 보였습니다.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연화가 이제야 보이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봉철옹은 한참 있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돌아서서 마루 쪽으로 걸었습니다. 연화 앞을 지나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밥 짓자. 그것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독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래 땅은 아직 단단했습니다. 완전히 녹으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묻혀있던 것들이 마침내 위로 올라오려 한다는 것은 이제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물러가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이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마당 흙이 낮에는 물러졌다가 밤이면 다시 굳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쌓였던 눈이 녹아 사라지는데도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봄은 그렇게 소리 없이 티나지 않게 왔습니다. 봉철옹도 그런 방식으로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조금 더 먹는 날이 생겼고 마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기침이 며칠에 한 번으로 줄었고 그 며칠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세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 고집대감이 저 겨울을 넘겼다고 쇳덩이는 진짜 쇳덩이라고 했습니다. 봉철옹은 그 말을 전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부엌 쪽에서 바라보다가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봄이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봉철옹이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연화가 부엌에서 나오자 봉철옹은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삽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땅이 완전히 녹지는 않았지만 햇빛이 며칠 내리쬐는 덕에 위쪽 흙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봉철옹은 연화를 보자 말했습니다. 딱 녹았다. 연화는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봉철옹이 삽을 들었습니다. 연화가 받으려 하자 봉철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물러섰습니다. 봉철옹이 삽을 땅에 꽂았습니다. 힘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삽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흙을 걷어냈습니다. 연화는 곁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거들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삽질을 하고 나서 봉철옹이 멈추었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연화가 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봉철옹이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나머지를 팠습니다. 흙 속에서 헝겊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강가에서 보았던 것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단단히 묶인 매듭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꺼내 봉철옹에게 건넸습니다. 봉철옹은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져라. 연화는 보자기를 든 채 봉철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아버님 것이에요. 아니다. 이제 내가 이 집 주인이다. 말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봉철옹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장독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연화에게도 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그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집 주인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화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봉철옹이 평생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방식이 이것이었습니다. 삽 한 번, 말 한마디. 연화는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럼 저는 장사하고 아버님은 손님 하세요. 봉철옹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공짜냐? 공짜는 없죠. 설거지 하세요. 봉철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봉철옹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못 본 척했습니다. 물 깃는 소리가 들렸고 사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철옹은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투덜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건너왔습니다. 느티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장독대 위에 햇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도 얼음도 차가운 바람도 없는 마당이었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이 마당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하루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봉철옹은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서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마루에 앉아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연화가 부엌에서 나오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연화도 가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이 집에서 말이 없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것은 그의 늦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자리를 하나 내고 묻어두었던 미천으로 물건을 들였습니다. 봉철옹은 그 과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장에 다녀올 때마다 마루에 나와 있었습니다. 늦게 돌아오는 날에는 더 오래 나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에서 돌아오자 봉철옹이 마루에 앉아 손잡벌 되는 아이 하나를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였습니다. 봉철옹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연화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봉철옹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봉철옹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금이 아니다. 장독대다.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연화는 살인문 안에 선 채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봉철옹이 연화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봉철옹은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봉철옹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연화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소리가 들렸습니다. 투덜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땅도 파였고 안에 있던 것도 꺼내졌습니다. 뚜껑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가벼워 보였습니다. 오래 무거운 것을 담고 있다가 처음으로 빈 것처럼 연화는 그것을 다시 채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튿날 아침 연화는 봉철옹에게 말했습니다. 장독대 다시 묻어요. 봉철옹이 눈을 들었습니다. 뭘? 이번에는 같이 묻어요. 이번 것은 숨기지 말고. 봉철옹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삽은 연화가 들었습니다. 땅을 파는 동안 봉철옹은 곁에 서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겨울 내내 품에 안고 있었던 이 집 미천이 될 것들이 들어있는 보자기였습니다. 그것을 땅속에 내려놓을 때 봉철옹의 손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연화가 흙을 덮었습니다. 다 덮고 나서 두 사람은 장독대 뚜껑을 함께 얹었습니다. 봉철옹이 뚜껑 위에 손을 얹은 채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장사 미천이다. 아버님 돈 아니에요? 아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긴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뚜껑에서 손을 떼며 봉철옹이 덧붙였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 주인이다. 두 번째였습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장독대 뚜껑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봉철옹의 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봄볕이 마당 위에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느티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가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봉철옹은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봄볕이 따뜻하게 머물렀습니다. 겨울이 있었기에 이 봄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도. 장독대는 다시 땅속에 묻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몰래가 아니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햇빛 아래서 제자리에 묻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봄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장독대가 다시 채워지고 계절이 바뀌고 이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한지를. 그리고 봉철옹이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남아있다는 것도. 세월은 장독대처럼 쌓였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연화의 장사는 처음에는 장터 한 귀퉁이였다가 나중에는 마을 어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읍내에 가게가 생겼습니다. 크게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했습니다. 그것이 쌓였습니다. 봉철옹은 그 과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돌아오면 마루에 있었고 늦으면 더 오래 있었습니다. 가게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잘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봉철옹의 방식이었고 연화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마을에 아이들이 놀러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봉철옹 옆에 슬그머니 앉아 있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음 날 둘을 데려왔습니다. 봉철옹은 쫓지 않았습니다. 쫓는 척하다가 쫓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모르는 척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봉철옹 곁에 앉아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봉철옹은 매번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날은 장독대라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빚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매번 깔깔거렸습니다. 봉철옹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움직이는 것을 연화는 보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마루에 모여 앉아 있었고 봉철옹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게에서 늦게 돌아와 살인문을 열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녁볕이 마루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봉철옹의 흰 머리카락이 그 빛 속에 있었습니다. 연화는 살인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장면을 오래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요? 봉철옹이 잠시 있었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느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인문 쪽을 보았습니다.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봉철옹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 마음이다. 사랑을 숨기면 제일 무겁다.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봉철옹은 아이들이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저녁을 지었습니다. 봉철옹은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부엌 쪽으로 왔습니다. 연화가 밥을 푸는 것을 잠시 보다가 말했습니다. 많이 지었냐? 둘이 먹을 만큼요. 봉철옹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봉철옹이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밥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미음에 쌀 많이 넣어줬던 거 기억하냐?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해요. 그때 맛있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봉철옹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밀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투덜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연화는 밥상 앞에 앉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연기도 없는데, 아궁이 불도 없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봉철옹은 점점 마루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서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더 커졌습니다. 사람을 두어 명 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연화는 그 말이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봉철옹은 그 말을 당연하다는 듯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봉철옹이 마루에서 손잡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가 다가가자 봉철옹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 집 주인이다. 아이 하나가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딸이에요? 봉철옹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렇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봉철옹이 처음 입 밖에 낸 말이었습니다. 연화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봉철옹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봉철옹 곁에. 봉철옹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연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봄볕 아래서 함께 묻었던 그 장독대였습니다. 뚜껑이 단단히 덮여 있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두 사람만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이들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봉철옹은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툴툴거렸습니다. 밥이 짜다고 했습니다. 국이 싱겁다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안 하는 날은 없었습니다. 연화가 늦게 돌아오는 날에는 마루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알았습니다. 그 겨울부터, 눈보라가 치던 그 겨울, 무거운 빨래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눈길을 걸었던 그날부터, 얼음 위에 주저앉아 울다가 웃다가 코를 훌쩍이던 그 강가에서부터,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손떨며 읽던 그 순간부터, 봉철옹이 숨긴 것은 엽전이 아니었습니다. 쌀이 아니었습니다.
은수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크고 무거워서 말로 꺼낼 수 없었던 마음을 낡은 저고리 속에 솜니불 틈에 베갯잎 안에 꼭꼭 싸서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는 방법이 빨래 보따리였습니다. 강가였습니다. 반으로 접힌 종이였습니다. 봉철옹은 평생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주지 않고 숨겨두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고맙다는 말 대신 장작 2단으로, 잘됐다는 말 대신 마루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그 방식이 때로는 차갑게 보였습니다. 때로는 서러웠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 장작이 아깝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찬물 마셔도 안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쌓이면서 연화는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것이 따뜻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 없는 것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을 숨기는 사람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봉철옹이 마루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날마다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 저녁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마당이 조용해진 뒤에 봉철옹이 혼잣말처럼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다. 사랑을 숨기면 제일 무겁다. 그 말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연화는 알았습니다. 평생 숨겨온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거웠다는 것을 이제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뒤에 숨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서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봉철옹이 편지에 썼으니까요. 나한테 고맙단 말은 하지 마라, 쑥스럽다고. 그래서 연화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이 집에서 함께 산 시간 동안 봉철옹도 알게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장독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열고 가을이 되면 채웠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쌓였고 여름이 되면 볕이 내려앉았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했지만 장독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이었습니다. 봉철옹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나는 쇳덩이야. 그러나 이제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웃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 겨울의 빨래 더미는 가장 더러운 꾸러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봉철옹의 장독대는 다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숨겨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가 겨울보다 긴 것을 버티게 합니다. 봉철옹은 오늘도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산을 바라보다가 살인문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연화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봉철옹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산을 봅니다. 그것이 이 집의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장독대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겨울의 빨래 보다리는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고 더러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거칠다고 표현이 서툴다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차갑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돈도 금도 아닌 누군가를 위해 숨겨둔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오래된 오해 하나를 조용히 녹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오래오래 좋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지역도 남겨주세요. 그곳에도 오늘 밤 따뜻한 봄바람 같은 평안이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